티그리스 강이 북쪽으로 급격하고 변덕스럽게 굽이치는 곳에서는 대지가 변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햇살 가득한 수메르와 아카드의 요람이었던 발밑의 지늘기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 북쪽의 토양은 바위 투성이이고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지평선은 상이슬게 드리워져 있고 삶은 투쟁을 요구합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절벽 위, 바로 이 가혹한 땅에서 미래의 공포와 영광의 심장이 태어났습니다. 이 심장의 이름은 아슈르입니다. 기원전 2000년 초 아슈르는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고 거인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천년의 지혜를 계승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들이 융성했습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호전적인 부족들이 떠돌아다니며 정착했습니다. 아슈르는 오랫동안 그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카드 왕조의 왕들에게 정복당했고 우르 제3왕조의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슈르는 속주이자 전초기지였을 뿐 권력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정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그들의 제국은 땅이 아니라 도로였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뛰어나고 지칠 줄 모르는 상인들이었죠. 아슈르는 세 개의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쪽 이란 산맥 너머에서는 그 시대의 필수 자원인 주석이 왔습니다. 주석이 없었다면 왕과 군대의 금속인 청동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쪽 바빌로니아에서는 선명한 색으로 염색된 세계 최고의 직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쪽,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아나톨리아 산맥에는 가장 귀중한 보물인 은과 구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 세계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대상을 상상해 보세요. 10마리도 20마리도 아닌 수백 마리의 당나귀가 그을린 땅을 끈기 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마다 바빌로니아 직물이나 주석 덩어리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앞뒤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몇 주가 걸리고 위험하며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익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이 대상은 고대 세계의 생명줄이었고 아시리아 상인들은 그 심장과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나톨리아 중심부에 그들은 카룸이라고 불리는 무역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외해에 있는 아시리아 서민 카룸 카네슈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궁정을 열고 점토판에 편지를 써서 고향에 보냈습니다. 이 점토판은 수천 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왕의 칙령이나 서사시가 아닙니다. 생생한 인간의 감정이 담긴 사업 서신입니다. 아슈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아내는 카네슈에 있는 남편에게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불만을 담은 편지를 씁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납품된 상품의 품질을 놓고 격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첫 위험한 항해를 떠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품을 이윤을 남기고 팔아 은을 사서 빨리 돌아오너라. 이 점토판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칼이 아니라 사업에 힘을 실어준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아슈르의 통치자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전능한 폭군이나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시악 아슈르라는 겸손한 칭호를 지녔는데 이는 아슈르 신의 총독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진정한 왕은 아슈르 신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도시와 백성 모두에게 그 이름을 물려준 엄격한 신이었습니다. 통치자는 지상에서 도시의 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장로회의와 시의회에서 내려졌고 부유한 상인 가문의 목소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궁전이 아니라 신전과 무역항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느린 지진처럼 거대한 이주는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쪽에서는 공격적이고 정력적인 셈족 아모리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옛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쓰나미의 물결은 아슈르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원전 1813년 도시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한 남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샴시아다드 1세였습니다. 그는 아슈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모리인이자 외부인이었고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권력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익을 거래하거나 장부를 맞추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샴시아다드는 총독이라는 옛 칭호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만물의 왕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아카드의 사르곤과 같은 과거의 전설적인 정복자들이 사용했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아시리아 군대는 단순한 대상, 두이샹, 경비대를 넘어 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샴시아다드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정복하여 역사상 최초의 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요새를 건설하고 정탐망을 조직하고 정부를 통일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거대했지만 오로지 그의 강철 같은 의지로만 유지되었다. 그는 거의 33년간 통치했고 그 기간 내내 그 지역은 그의 야망으로 뒤흔들렸다. 수세기 동안 무역을 배우며 살아온 아시리아인들은 이제 정복당한 민족들과 싸우고 통치하는 법을 배웠다. 무역항 아슈르는 처음으로 제국의 수도 역할을 시도했다. 그러나 샴시아다드가 죽은 후 불과 칼로 건설된 그의 제국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함무라비 치하의 바빌론을 비롯한 강력한 이웃 나라들이 방역했습니다. 아슈르는 다시금 조공을 바쳐야 하는 종속국, 즉 부차적인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제국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 마치 피 묻은 전투 도끼가 조용한 장인의 작업장에 들어온 것 같았다. 구석에 치워두고 천으로 덮어둘 수는 있겠지만 그 존재를 결코 잊을 수는 없었다.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무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샴시아다드의 경험은 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대상, 두이샹의 길뿐만 아니라 무력으로도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력을 맛보았습니다. 씨앗은 북쪽의 바위 투성이 땅에 뿌려졌다. 이제 씨앗은 철과 피로 싹을 트이울 때를 기다릴 뿐이다. 아슈르의 요람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포식자를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시리아의 심장은 약하게 뛰었다.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끼어 최고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아슈르는 지배자라기보다는 지리적 조건의 인질이었다. 그들의 이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먼지는 외국 도로의 먼지였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점토판에는 승리가 아니라 굴욕적인 조약과 조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쪽으로는 미탄니 제국이 노은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그 제국의 후르리 왕들은 아슈르의 통치자들을 조공을 바치고 전사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독에 불과한 충성스러운 가신으로 여겼다.
남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에 카시테 왕조가 통치하는 고대의 위풍당당한 바빌론이 있었다. 바빌론의 서기관과 사제들은 북쪽 사람들을 조잡하고 무례한 친척으로 멸시했다. 아시리아는 외국 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속주였다. 하지만 그림자는 움직인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의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 기원전 1365년경 아슈르 우발리트 1세라는 사람이 아슈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국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할 권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서쪽의 거상 미탄니가 새로운 강력한 적 히타이트의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람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선대 왕들 중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유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아크나텐의 기록 보관소에서 히타이트와 바빌론의 위대한 통치자들이 보낸 편지들 사이에서 그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점토 조각에 담긴 무례함. 아슈르발리트는 파라오를 가신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왕 파라오를 형제라고 칭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분개하여 이집트에 편지를 보내 이 아시리아 신출내기들이 왜 직접 접촉을 허용하는지 물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지도에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첫 번째,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아슈르발리트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행동했습니다. 그는 딸을 바빌로니아 왕과 결혼시켜 그의 혈통을 고대 왕조에 엮어 넣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위 계승자인 그의 손자가 궁궐 쿠데타로 살해당했을 때 아시리아 출신의 할아버지는 분노에 찬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바빌론에 입성하여 음모자들에게 복수하고 또 다른 제자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아시리아 병사들이 용병이나 노예가 아닌 운명을 좌우하는 세력으로서 바빌론의 신성한 거리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졌고 그 후손들은 오직 피로 물을 뿌릴 뿐이었다. 아슈르발리트의 손자 아다드 니랄이 1세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보다는 강철의 언어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분노를 품고 약화된 미탄니를 공격했습니다. 도시마다, 요새마다 그는 단순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섬멸했습니다. 그의 비문은 처음으로 새롭고 섬뜩한 정책을 드러냅니다. 적의 수도를 함락시킨 그는 왕의 눈을 멀게 하고 가족과 신하들을 아슈르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땅에 소금을 뿌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대량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성장하는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저항 의지를 꺾고 사람들과 그들의 땅, 신, 그리고 과거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시리아 건설 프로젝트의 얼굴 없는 노동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아들 샬마네세르 1세가 이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미탄니의 잔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포로로 잡힌 14,400명의 전사들의 눈을 멀게 한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 전사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냉혹하게 군대 전체의 눈을 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무의미한 잔혹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책의 차원으로 격상된 공포였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하며 어둠 속의 삶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단순히 효과적인 수준을 넘어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성기의 정점은 아슈르 우발리트의 증손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치 모루를 두드리는 망치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투쿨티 니누르타 1세였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했으며 아슈르 신이 자신을 세계 정복자로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빌론을 향해, 영원한 라이벌이자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 마르두크의 도시 그 자체를 향해. 기원전 1225년 투쿨티 니누르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빌론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는 증조부처럼 단순히 왕좌의 꼭두각시를 앉힌 것이 아니라 무너뜨렸습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은 수세기 동안 도달할 수 없었던 이상이었던 바빌론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사원을 약탈하고 벽에서 금을 뜯어내고 조각상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투쿨티 니누르타는 궁극적인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주요 사원인 에사길레에 들어가 바빌론의 최고신 마르두크의 조각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상절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신이 자신의 도시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빌론이 신의 보호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슈르 자신이 이제 최고신이 되었고 그의 지상 총독인 아시리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빌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투쿨티 니누르타는 스스로를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즉 내 방위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그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카르투쿨티 니누르타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궁전을 짓고 상상할 수 없는 사치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드리운 그림자는 너무 길어 결국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잔혹함과 오만함은 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시리아에서도 마르두크에게 가한 그의 행위는 신성모독, 즉 신성질서를 어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수도에 갇힌 그는 점점 더 의심과 고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했던 그는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기리는 기념물이 되어야 할 그 도시에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첫 번째 그림자는 정점에 도달하자 잠시 물러났다. 하지만 교훈은 이미 얻었다. 방법은 이미 시험되었다. 잔혹함, 효율성, 공포,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운명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아슈르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었으며 전례 없는 힘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거의 2세기 동안 아시리아는 과거의 영광의 그림자, 유령에 불과했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하고 히타이트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과거의 위대한 왕들은 북부 메소포타미아 언덕 아래 묻힌 깨진 석판 위에 새겨진 서령 문자의 선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자그로스 산맥에서 유프라테스 강두까지 뻗어있던 그들의 제국은 고대 도시 아슈르와 니네베 주변의 작은 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막의 모래처럼 아람 부족들은 국경을 넘어 들판에 정착하고 무역로를 차단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건설했던 세상이 먼지로 무너지는 동안
그들은 도시 성벽 뒤에 숨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의 한가운데 약해진 왕국의 바로 그 핵심에서 불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슈르의 병기고에서 망치가 박동하듯이 심장은 박동했습니다. 세계 정복의 맛을 기억하는 피를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세기 초 이 심장은 새롭게 맹렬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천둥과 불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다드 니라리 2세 그리고 투쿨티 니누르타 2세는 차례로 무너진 땅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정복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하나하나, 들판 하나하나. 그들은 아람인들을 몰아내고 아시리아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천부적 권리라고 여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진 국가의 기반을 회복하는 것은 느리고도 피비린내 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강화하고 단련하여 민병대에서 전문화된 군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체는 기름을 다시 바르고 창끝은 새롭고 더 강한 철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83년 단순한 왕이 아닌 한 남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슈르나시르팔 2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치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과 강철의 눈사태처럼 주변 세계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에게 외교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가지 국가만이 존재했다. 완전한 복종 아니면 완전한 몰락. 궁궐 석판에 새겨진 그의 연대기는 무미건조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잔혹함의 창하이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이었다. 그는 단순히 정복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복종하는 자들의 기억을 지웠다. 도시의 성벽은 그들을 지키던 자들이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비명은 새로운 권력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무너진 집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적들을 꿰뚫었다. 감히 의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섬뜩하고도 조용한 교훈이었다. 그는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았다. 아이들을 불태웠다. 이는 무분별한 야만 행위가 아니었다. 계산된 국가적 공포 정책이었다. 그의 접근 소식은 전차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고 많은 도시들이 그의 분노를 참기보다는 자비를 구하며 성문을 열었다. 무수한 보물을 축적한 아슈르나시르팔은 옛 수도가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에 너무 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궁궐을 림루드로 알려진 버려진 도시 카루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전설적인 아카드 왕조 시대 이후로 전례 없는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세계 곳곳에서 온 수만 명의 포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동했습니다. 그들은 전차가 지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벽을 세웠습니다. 경이로움과 악몽을 동시에 자아내는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궁전 입구는 설화 석고 덩어리 하나로 조각된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조용히 지키는 수호자들이었죠. 내부 벽에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사냥을 하고 사자를 죽입니다. 그는 여기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적을 짓밟고 발로 짓밟고 떨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궁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선전이었습니다. 기원전 879년 아슈르나시르팔은 건설 완공을 축하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는 거의 7만 명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연대기에는 그들이 먹고 마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1만 4천 마리, 소 1천 마리, 포도주 1만 가죽 부대, 맥주 1만 병이 그 예입니다. 열흘 동안 제국의 모든 엘리트와 정복당한 민족의 사절들은 새로운 수도에서 만찬을 즐기며 아시리아를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운 왕의 위대함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아들 샬마네세르 3세는 왕위뿐만 아니라 잘 정비된 군사 조직과 끊임없는 전쟁 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3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거의 매년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맹렬한 화제였다면 아들은 거침없는 빙하와도 같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서쪽 지중해를 향해 나아가 페니키아 도시들을 정복하고 삼나무와 은으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완강하고 잔혹했던 우라르트 산맥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은 시리아에서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803년 그곳 카르카르시 근처에서 12왕의 연합군이 그에게 맞섰습니다. 다마스쿠스 왕, 하맛 왕, 심지어 이스라엘 왕 아합까지 2000대의 전차를 동원했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샬마네세르는 비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오론테스 강을 적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고 그들의 피로 계곡이 붉게 물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랬듯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연합군은 아시리아의 맹렬한 기세를 잠시나마 꺾었습니다. 세상이 싸움 없이는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마네세르 3세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 아시리아는 중동의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남쪽의 바빌로니아에서 북쪽의 타우루스 산맥까지, 동쪽의 이란 고원에서 서쪽의 시리아 해안까지 모두가 조공을 바치거나 매년 치러지는 아시리아 군대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이 1년의 약탈로 시작한 것은 하나의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철과 혈통 그리고 왕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 제국의 통치 체계였습니다.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그의 후손들은 고대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지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도로 먼지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샌들, 1000개의 발굽, 그리고 무수한 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에서 생겨난 거대하고 숨막히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전조입니다. 첫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햇볕에 그을린 계곡을 가로질러 기어갑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공포의 기하학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청동투구가 무자비한 섬광을 내뿜는 완벽한 창병 대열. 기병과 말이 마치 하나가 된 듯 움직이는 쐐기 모양의 기병대. 그리고 선두에서 우르릉거리는 전차들, 죽음의 빠른 발걸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군대가 아닙니다. 한 계절 동안만 결성된 민병대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문적이고 영구적인 군사 기계가 있습니다. 티글라필레세르 3세의 천재성에 의해 연마되고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완성된 기계 장치입니다. 그 이전에는 군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쟁의 양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철로 만들어진 제국은 철로 지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 모든 경제, 그리고 이념은 단 하나의 목표, 즉 확장에 종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노획한 모든 자원은 새로운 전쟁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군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치명적인 자동화로 발전시켰습니다. 보병대가 등장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중무장한 전사들이 방패와 창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 뒤에는 궁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적에게 화살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엄청난 량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했듯이 그 화살은 태양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일제 사격을 가했고 전장은 완전한 파괴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진정한 혁신은 기병이었습니다. 단순히 창을 든 기병대가 아니라 진정한 타격 부대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병들은 전속력으로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에게 화살을 퍼붓고는 즉시 후퇴하며 적의 대열을 지치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눈이자 찌르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차였던 전차는 이제 2명이 아니라 3명, 심지어 4명의 전사를 태워 어떤 방어선도 뚫을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톱니바퀴는 무력뿐이었다. 또 다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학이었다. 아시리아인들은 공성 전술의 천재들이었다. 그들에게 난공불락의 도시는 없었다. 어떤 성벽도 그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 기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였다. 도시가 평지에 위치하면 공성탑을 성벽까지 끌어올렸다. 불이 붙지 않도록 젖은 소가죽으로 감싼 나무 괴물들이 천천히 성벽을 향해 기어갔다. 꼭대기에서 궁수들이 수비수들을 몰아내는 동안 아래에서는 또 다른 괴물, 공성추 배터링 람가 단조롭고 파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휘두른 청동 촉이 달린 거대한 통나무가 단 하나의 지점을 강타했다. 또다시, 또다시, 또다시. 수 킬로미터까지 전해지는 이러한 타격음은 심리적 무기가 되어 돌 뿐만 아니라 저항 의지마저 파괴했다. 도시가 언덕 위에 서 있어도 아시리아인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언덕을 쌓았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와 병사들이 흙과 돌, 통나무를 운반하여 거대한 공성 제방, 즉 경사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경사로는 날마다 천천히 적의 성벽 꼭대기를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기원전 781년 라기스를 수비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발밑의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들의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끈질긴 공병들의 노력은 어떤 맹렬한 공격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밤을 틈타 공병들이 성벽의 기초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터널을 파고 나무 지지대로 보강한 후 불을 질렀습니다. 금고가 무너지고 성벽에 갑자기 틈이 생겼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지상, 지하 등 모든 곳에서 전쟁을 벌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연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병참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군대의 전 노선을 따라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보급 및 무기 창고를 구축했습니다. 제국은 봉어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철이나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과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공포의 심리였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단순히 정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피해 공포로 승화시켰습니다. 궁궐부조는 우리가 이해하는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국가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투 장면 그 이상을 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포로들은 약탈당한 도시로 이어지는 길가에 꿰뚫립니다. 살아있는 통치자들은 가죽이 벗겨집니다. 잘린 머리들이 산처럼 성문에 쌓입니다. 서기관들은 전리품, 즉 사람, 가축, 그리고 금을 꼼꼼하게 세어나갑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실용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 잔혹함에 대한 소문은 군대보다 앞서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한헤립 왕은 전사자 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그의 수도에 가두었다. 위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저항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굴복은 살아남을 기회였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지평선에 보이는 먼지 구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 기계의 마지막 단계인 강제 이주에 직면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최초로 대량 이주를 국가 정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제국의 반대편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저항 의지를 꺾고 인구를 뒤섞고 민족 정체성을 파괴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니네베와 두르샤루킨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농민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정복당한 왕국의 잿더미에서, 이방인들의 삶의 폐허에서 아시리아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였다. 무자비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것을 소모하는, 전장에서 승리한 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절대 전쟁의 기계였다. 도시와 민족 그리고 문화를 파괴하고 단 하나의 제국의 의지에 복종시켰다. 그리고 이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수세기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소리가 되었다. 공포, 질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리였다. 아시리아의 전쟁 기계는 두 가지 연료로 작동했습니다. 첫째는 철이었습니다. 둘째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자원은 훨씬 더 가치 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공포의 교리라고 부르지만 아시리아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이었고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예술로 정제되어 영원히 돌에 새겨졌습니다. 공포는 전쟁의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잔혹함을 체계화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시리아의 잔혹함에 대한 속삭임은 귀청이 터질 듯한 외침이 되어 중동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왕은 단순히 정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는 파피루스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적들의 몸뚱이에 피와 고통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감히 반란을 일으킨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의 공성 무기들이 마치 지하 세계의 무장한 괴물들처럼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시작됩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은 돌에 새겨진 공식 기록에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고 차가운 자부심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성문에 기둥을 세웠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모든 지도자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기둥을 그들의 가죽으로 덮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가 가루에 재건한 궁전을 마음속으로 들여다보세요. 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설화, 석고, 부제 새겨진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시리아 병사들이 포로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평선까지 뻗은 말뚝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위에는 산채로 꿰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린 머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병사들은 서기관들이 세는 동안 조심스럽게 피라미드를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궁전의 부조들은 모든 대사, 모든 조공인, 모든 청원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각적 선전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시각화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경고였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그 결과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군대를 앞서 달렸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갈수록 끔찍해졌다. 상인, 여행자, 피난민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아시리아 선전의 전령이 되었다. 다른 도시의 성벽에 아시리아의 깃발이 나타났을 때 그곳의 수비대와 주민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마비되어 있었다. 많은 도시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고 공개 처형을 당하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는 쪽을 택했다. 공포는 아시리아 병사들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목숨을 구했다. 공포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테러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차갑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바로 대량 추방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기원전 8세기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에 의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반란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광활한 제국의 반대편으로 이주했습니다. 장인, 서기관, 전사, 사제 등 엘리트 계층이 먼저 잡혔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정복당한 다른 땅에서 온 비슷한 유배자들이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대량 학살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원, 조상의 무덤, 익숙한 풍경,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에 대한 생각은 생기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를 포함한 수십 개의 민족이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아시리아 정복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과거가 없고 아시리아 왕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새로운 일반적인 제국 신민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교리의 정점은 기원전 7세기 1년 산헤립 왕이 유대를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산헤립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유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새였던 라기스에 가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산헤립 자신 덕분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니네베에 있는 자신의 궁전에 라기스의 포위 공격과 함락을 자세히 묘사한 부조를 조각하여 궁전 전체를 바쳤습니다. 공포의 스토리보드입니다. 아시리아 병사들이 흙과 돌로 거대한 공성 경사로를 쌓고 성벽까지 공성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측 궁수들이 서로에게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도시가 함락됩니다. 포로들은 행렬을 지어 끌려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고 어떤 이들은 고향 성벽 바로 아래에 꿰뚫립니다.
가장 고귀한 이들은 승리를 직접 감독하는 센나케립의 왕좌로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기록합니다. 가족들은 영원히 헤어집니다. 센나케립의 비문에 따르면 유대에서 20만 150명이 추방당했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연대기의 히스기야 왕을 새장 속의 새처럼 수도에 가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포가 다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아시리아 제국은 무력뿐 아니라 명성의 힘으로도 유지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모든 포로, 벗겨진 모든 가죽, 추방된 모든 가족은 제국을 혼돈으로부터 분리하는 벽의 벽돌이었습니다. 이는 정치가의 수완에 버금가는 잔혹함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시무시하게 논리적인 목표였습니다. 전장에서가 아니라 아시리아 병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테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왕, 단순한 칭호가 아니었다. 순한 돌과 진흙에 새겨진 신성한 질서의 선포였다. 아슈르 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의 의지가 한 사람 아시리아 왕에게 깃든 질서였다. 제국의 국경 너머에 있는 모든 땅은 단순히 이국이 아니었다. 잘못되었고 혼돈스러웠다. 그리고 바로잡아야 했다. 아시리아의 모든 원정은 왕좌의 방이 아니라 신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복을 입은 왕은 신들에게 자문했습니다. 사제들은 제물로 바쳐진 양의 간을 보고 새의 날갯짓과 물 위의 기름 얼룩에서 징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슈르는 새로운 땅을 갈구했습니다. 아슈르는 불과 칼로 자신의 명령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왕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완벽하게 연마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으로 연마된 아시리아 군사력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심장은 둔탁한 북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맞춰 행진하는 철갑 보병이었습니다. 주먹은 전차와 같았고 날카로운 비명과 포효를 지르며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천재성은 외국 도시의 성벽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리아인들 이전에는 공성술을 정밀하고 무자비한 과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공학 기술로 그들의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흙과 나무로 거대한 공성 경사로를 건설하고 마치 장갑 괴물처럼 축축한 가죽으로 덮인 공성추를 성벽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성탑에서 수백 명의 궁수들이 수비군에게 화살을 퍼부어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는 거대한 두더지처럼 공병들이 성벽의 기초를 약화시키기 위해 터널을 팠습니다. 아시리아의 포위 공격에 갇힌 도시는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아시리아 권력의 정수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계산된 공포가 시작되었다. 이는 승자의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국가 정책이었고 감히 저항하는 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었다. 왕의 서기관들은 그 결과를 점토판에 냉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 귀족들의 가죽을 벗겨 성벽에 걸었다. 왕이 구술했다. 어떤 이들은 눈을 뽑았고 어떤 이들은 코와 귀, 손가락을 잘랐다. 그들의 머리로 성 앞에 탑을 세웠다.
이 승리의 공포를 담은 이미지들이 니네베와 님루드의 궁전벽을 뒤덮었습니다. 밝은 색의 부재는 포로들의 끝없는 행렬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난 남녀노소가 아시리아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거주지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량 추방은 제국의 초석이었습니다. 제국의 페니키아 장인은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아람 농민은 티그리스 계곡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뿌리째 뽑혀 거대한 제국의 가마솥에 섞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유대는 끊어지고 독립의 기억마저 파괴되었습니다. 민족은 당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자화된 집단, 즉 왕의 장대한 건설 사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으로 새로운 도시, 운하, 지구라트가 건설되었고 그들의 세금으로 새로운 정복을 위한 새로운 군대가 탄생했습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왕은 주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노획한 전리품과 외국 신들의 조각상을 아슈르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아슈르가 다른 어떤 신보다 강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명령만이 유일하고 진실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전의 기초에 놓인 점토 기둥에는 공식 역사가 비좁은 서령 문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아슈르바니팔, 위대한 왕, 강력한 왕, 우주의 왕, 아시리아의 왕. 그 다음에는 정복당한 도시들, 처형당한 통치자들, 그리고 유배당한 사람들의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행은 그의 권위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그에게 부여한 권위였습니다. 우주의 왕이라는 칭호는 헛된 자랑이 아니었다. 아시리아 통치자와 그의 신하들에게 우주는 제국 그 자체였다. 국경 너머의 모든 것은 질서를 기다리는 일시적인 혼돈에 불과했다. 세상은 단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였다. 바로 지상의 총독으로 구현된 아슈르 신의 의지였다. 그리고 궁전벽에 또 다른 승리의 연대기를 새기며 끈을 두드리는 모든 망치질은 이 진실을 영원히 봉인하는 일격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시리아 세계의 남쪽 국경,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무자비한 사막으로 말라버린 곳에는 아슈르가 진흙 벽돌 도시에 불과했을 때조차도 고대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단순한 정복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들이 다스리는 천년의 문명은 제국의 가시가 되어 레반트 지역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반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제25왕조인 쿠시 왕조의 파라오들은 중동 전역을 뒤덮은 아시리아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센나케립의 아들인 아시리아 왕 에사르하도는 이 가시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674년경에 시작된 첫 번째 시도는 시나이 반도의 모래사장에서 좌초되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원정을 경험한 무적의 아시리아 군대는 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적, 바로 사막 그 자체와 맞섰습니다. 파라오 타하르카는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에사르하돈에게 이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3년 후 기원전 671년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시리아인들은 공성 무기와 원뿔형 투구를 쓴 수천 명의 전사들뿐만 아니라 뜨거운 장벽을 극복하는 열쇠인
물주머니를 실은 낙타까지 이끌고 왔다. 타하르카의 군대는 이집트 국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전투를 상상해 보십시오. 철기 시대가 청동과 돌의 세계로 돌입합니다. 평지 기동에 맞춰 설계된 이집트의 가벼운 전차는 마치 기동 요새와도 같은 아시리아의 무거운 전차와 격돌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누비아 궁수들은 적에게 화살을 퍼붓지만 견고한 방패벽에 산산이 조각납니다. 규율 있고 무자비한 아시리아 보병들은 북소리와 전함의 나팔 소리 속에서 꾸준한 속도로 진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두 군사 철학,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15일 만에 아시리아인들은 국경에서 수도까지 그리고 멤피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에사르하도는 파라오의 성지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들어갔습니다. 타하르카는 가족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쳐 누비아 영지로 갔습니다. 에사르하도는 그의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궁정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왕은 승전비를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비석에는 왕관을 쓴 거인인 그가 2명의 포로를 사슬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그 타하르카의 아들인 우샤나후르 왕자로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가혹했습니다. 신들의 아들들조차 아시리아 족쇄를 차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정복당했고 하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일 강은 외국의 지배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사르하돈이 본국으로 떠나자마자 타하르카가 돌아왔습니다. 발란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쇠한 아시리아 왕은 배신에 격노하여 다시 한번 군대를 모아 이집트로 진군하여 쿠시족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중에 죽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집트 문제의 짐은 아들 아슈르바니팔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교육받고 세련되었으며 고대 최고의 도서관을 만든 아슈르바니팔은 할아버지의 냉혹함과 아버지의 전략적 통찰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타하르카는 다시 패배하고 도망쳤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아버지와는 달리 이집트의 지역 왕자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가신으로 삼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들이 남쪽의 외국인들보다 자국민을 더 선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아시리아 수비대가 통제를 풀자마자 델타 지역의 속국 통치자들은 타하르카와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주모자들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중 한 명인 사이스의 통치자 네코의 목숨을 살려주고 심지어 권력까지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교활한 수완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처벌뿐 아니라 용서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적을 신의를 지키는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타하르카가 죽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카 타누아타문 역시 야심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누비아에서 북쪽으로 진군했고 아시리아에 지친 이집트는 그를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멤피스를 함락시키고 아시리아의 봉신인 네코를 죽였습니다. 이는 아시리아 통치자에게 정면으로 맞선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대응은 전례 없는 분노에 찬 행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멤피스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혼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나일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훗날 테베, 이집트인들은 와셋이라고 부르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아문라 신의 성지이자 종교적 수도였으며 1500년 동안 파라오들의 선물로 가득 찬 보물 창고였습니다. 기원전 663년 아시리아인들이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타누아탐에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병사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인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파괴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부수고 성문과 성벽에서 금을 훔쳐냈습니다. 신상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금과 은의 합금인 일렉트럼으로 만들어진 2500달란트 무게의 거대한 오벨리스크 2개가 부서져 니네베로 옮겨졌습니다. 사제부터 장인까지 수만 명의 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그의 연대기에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도시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은, 금, 보석, 화려한 옷, 린넨, 큰 말, 사람들, 남자와 여자. 2개의 높은 오벨리스크, 나는 그것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아시리아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테베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거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테베의 함락은 고대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리비아에서 바빌론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예언자 나훔서에서도 테베의 히브리어 이름인 노암몬의 운명을 니네베에 대한 경고로 언급합니다. 아시리아는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의 분노는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기업까지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는 완벽했다. 결정적이었다. 쿠시 왕조는 이집트를 영원히 떠났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란 산맥에서 나일 강이 폭포까지 뻗어 최강의 영토를 누렸다. 그러나 테베 함락의 굉음 속에 이미 미래의 몰락의 메아리가 들려왔다. 그처럼 절대적인 공포 위에 세워진 제국은 복종이 아닌 증오만을 불러일으켰고 터져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는 무너졌지만 정복당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계는 파라오의 신성한 땅에 가해진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했다. 우리는 아시리아를 공성무기의 포효와 정복당한 도시의 함성으로 상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해골로 만든 왕좌에 앉아있는 왕과 그의 서기관들이 적들의 잘린 손을 꼼꼼하게 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철, 피, 그리고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이 권력을 지탱하는 새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동전의 한 면일 뿐 제국의 근력에 불과합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리아의 지성은 진흙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란의 산악지대까지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잔혹한 통치자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단순히 정복한 땅 그 이상입니다. 제국은 정보입니다. 유프라테스 계곡에 언제 곡식을 파종해야 하는지, 페니키아 상인들에게 언제 조공을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신들을 기록한 목록입니다.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달래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확한 별자리 지도입니다. 강의 범람, 월식, 그리고 신들의 뜻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 기계라도 눈먼 거인에 불과하며 그 자체의 무게에 무너질 운명입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실용주의자였던 아시리아인들은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뿐만 아니라 천필, 즉 날카로운 갈대였습니다. 그들의 전장은 요새 성벽뿐 아니라 축축한
점토판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와 행정 중심지에는 수천 개의 첨필이 삐걱거렸습니다. 수년간 복잡한 서령 문자, 예술에 훈련받은 필경사들은 곡물 수송, 병력 이동, 운하 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칙령을 베꼈으면 사신들이 이를 광대한 제국 구석구석으로 운반했습니다. 점토와 문자로 엮인 이 관료 조직망은 제국의 진정한 뼈대였으며 수도의 성벽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점토판에서 단순한 권력의 도구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슈르바니팔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의 전성기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상들처럼 무자비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옅은 부죄는 사자를 사냥하고 적을 무찌르고 몰락한 엘람 왕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자, 그 분노와 힘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이전의 어떤 통치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자 기록 보관자였으며 지혜의 수집가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그 대담함과 규모에서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 서기관, 그리고 총독들에게 수도 니네베에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을 수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고서와 칙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말입니다. 고대 수메르 신화, 바빌로니아 천문학 논문, 의학 서적, 주문과 예언 모음집, 서사시, 사전. 왕의 대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샅샅이 뒤져 고대 문헌을 찾아 사원 도서관과 서예 학교를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본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거부하면 서판은 무력으로 압수되었습니다. 이는 제국 규모의 지적 약탈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나먼 우르크나 바빌론의 필사자들이 수천 년 된 바스러져가는 원본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니네베의 새 점토판에 그 선들을 옮겨 적습니다. 각 사본에는 옛 원본에 따라 필사 및 검증됨, 우주의 왕,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의 궁전이라는 특별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에게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한 학자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지식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운명 자체를 지배하는 권력이었습니다. 모든 예언과 징조에 관한 문서를 수집함으로써 그는 미래를 들여다보고 적들 앞에서 신들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모든 의학 문서를 수집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길가메시 서사시를 포함한 모든 신화와 서사시를 수집함으로써 그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문화적 기억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시리아를 문명 세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는 금이나 노예가 아닌 고대 세계의 지적 자본 전체를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니네베의 웅장한 궁전에서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도서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수만 개의 석판이 특별실의 나무 선반에 정성껏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시리즈에는 자체 목록이 있었고 각 석판에는 고유한 페이지 번호가 있어 필사자는 나머지 내용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만 5천 권이 넘는 점토 서책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두뇌이자 집단 기억 그리고 선견 지명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한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기원전 612년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군대가 니네베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웃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증오의 도시 니네베는 불과 칼에 휩싸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궁전은 불타고 있었고 도서관의 나무 선반들은 무너져 재로 변했습니다. 고대 지식의 가장 위대한 컬렉션이 그것을 탄생시킨 제국과 함께 영원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괴하려던 불은 기적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햇볕에 말려있던 점토판들이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구워져 튼튼하고 거의 영원한 도자기로 변했습니다. 궁전을 파괴한 불은 그 도서관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00년 후 고고학자들이 니네베가 있던 언덕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그 파편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만 개의 새까맣게 탄 파편들이었죠. 폐허 아래 묻힌 아시리아의 정신은 그 창조자와 파괴자 모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사자 제국은 오래전에 무너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군대는 사라지고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 왕의 명령으로 점토에 새겨진 글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며 신과 영웅,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문명 중 하나가 무력뿐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정복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위대함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배력 말입니다. 기원전 7세기 중반 아시리아는 단순한 제국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국경은 이란의 산맥에서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패배를 몰랐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은 영원토록 축조된 듯한 성벽을 가진 도시 니네베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애서가였으며 자신의 궁전에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서령 문자가 새겨진 수만 개의 점토판에는 서사시, 주문, 천문학적 계산, 법률, 의학 논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와 잔혹함이 한 사람에게, 권력과 문화가 한 국가에 공존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절정에 달한 듯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균열은 국경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가로지릅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아버지 에사르하돈 왕은 미래의 내전을 막으려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분할한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심장부인 아시리아의 왕좌를 장남 아슈르바니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샤마슈 슈무킨에게는 바빌론을 주었습니다. 고대의 오만하고 영원한 반항의 바빌론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샤마슈 슈무킨은 형과 혈연적으로는 동등했지만 신분은 종속된 신하였습니다. 두 명의 왕, 하나의 제국. 이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공식이었습니다. 16년 동안 형제들은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통치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바빌론에 선물을 보냈고 샤마슈 슈무키는 니네베에 보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궁중 예절이라는 얄팍한 거칠의 아래 불신의 독이 끓어올랐습니다. 바빌로니아 귀족들은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왜 하인이십니까? 당신은 위대한 왕들의 후손이지 총독이 아닙니다. 정복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아람족과 칼데아족은 바빌로니아 통치자에게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샤마슈 슈무키는 음모의 그물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사절들이 아시리아의 오랜 적대국인 엘람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아랍 셰이크들과 페니키아 해안의 통치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전갈은 간단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라. 우리 함께 니네베의 멍에를 벗어던지자. 기원전 652년 그 균열은 깊은 틈으로 이어졌습니다. 샤마슈 슈무키는 바빌론의 문을 닫고 스스로 독립왕을 선포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경로했다. 야만인의 분노가 아니라 종양을 제거하기 직전의 외과 의사의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였다. 그는 수세기 동안의 정복으로 단련된 무적의 아시리아 군사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다. 바빌론 포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빠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도시 주변에 거대한 성벽을 쌓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화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젖은 가죽으로 둘러싸인 공성탑을 세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갑옷을 입은 짐승처럼 공성추들이 밤낮으로 벽돌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바빌론의 수비대는 파멸할 운명에 처한 자들의 필사적인 투지로 싸웠습니다. 도시 안에 지옥이 폭발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남긴 연대기는 그 참상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곡식값이 은값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의 가죽을 뜯어먹었습니다. 포장도로 사이에 자란 풀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서령 문자 기록은 비유 없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 때문에 아들, 딸의 살을 먹었다.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거대한 도시는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샤마 쉬슈무키는 자유에 대한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동맹국들은 아시리아 군대에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엘람인들은 배신당했고 아랍인들은 사막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전사들은 이미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48년 아시리아 병사들이 이미 거리를 휩쓸고 피를 쏟고 있을 때 샤마 쉬슈무키는 마지막 왕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의 즐거움을 위해 니네베 거리를 사슬에 묶인 채 행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수행원들과 함께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타는 궁전은 그의 장례용 화형대이자 무덤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색 옷은 재로 변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반란군을 잔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비난하는 자들의 혀는 뽑혔고 주모자들의 시체는 개에게 던져졌습니다. 바빌론은 정화되었고 새로운 꼭두각시 통치자가 탄생했습니다. 제국은 다시 한번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죄의 냄새만 풍겼다. 3년 동안 아시리아의 정예 부대들은 단 한 번의 포위 공격에 발이 묶였다. 국고는 황폐화되었고 속주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졌다. 아시리아 군대의 전개 부대였던 수만 명의 전사들이 바빌론 성벽 앞에서 또는 셀 수 없이 많은 징벌 원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슈르바니팔은 제국을 구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균열을 복구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국의 활력을 고갈시켜야 했다. 바빌론의 폐허 위로 들이운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피로의 침묵이었다. 거대한 거상은 여전히 서 있었고 알려진 세계의 절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부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그리고 북쪽 상한지대에는 이미 새로운 적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메디아인들, 스키타이인들, 그들은 이러한 약점을 간파하고 때를 기다렸다. 아시리아는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시간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니네베의 마지막 위대한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니네베의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서막을 써내려갔다. 피와 공포로 건설된 제국은 단 하나의 단순한 규칙,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이방 왕이 아닌 친형제가 이끌었다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기원전 669년 임종 직전에 에사르하돈 왕은 제국을 넘어 재앙의 메커니즘까지 남겼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차남 아슈르바니팔에게는 아시리아의 왕좌,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형 샤마슈 슈무킨에게는 바빌론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공평한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의 상이었다. 고대의 자랑스럽고 신성한 도시, 문명의 요람이었던 바빌론은 속국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왕은 부왕의 지위에 오르며 니네베에 있는 동생에게 보고해야 했다. 한 왕관은 제국의 강철과 무한한 힘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한 왕관은 순금과 고대의 영광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시리아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다. 16년 동안 형제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엘람을 황폐화시켰으며 그의 서령 문자 기록은 승리와 잔혹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샤마슈슈무키는 바빌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신전을 복원하고 사제들을 평정하고 사절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니네베와 바빌론 사이에는 정중한 편지들이 오갔고 형제의 찬인사와 공식적인 충성 서약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에 적힌 모든 글귀 뒤에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바빌론 도시들의 그의 정탐꾼들과 총독들은 그의 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샤마슈슈무키는 동등한 군주가 아니었으며 단지 그의 신하들 중 가장 연장자에 불과했습니다. 샤마슈슈무킨에게 니네베에서 내려온 모든 명령, 그런 모든 전령은 그의 교만이라는 잔에 독이 되는 한 방울이었다. 그는 장자였다. 아시리아인들이 북쪽의 미지의 부족에 불과했을 때 그는 법과 천문학의 탄생을 목격한 도시의 왕이었다. 그는 절하는 데 지쳤다. 지구라트의 그늘과 고요한 대상로 투이샹루의 고요함 속에서 비밀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샤마슈 슈무킨의 사절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구석구석에 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굴레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니네베의 영원한 원수인 엘람족에게 수십 년간의 굴욕에 대한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자유를 짓밟으려 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늪지대에 사는 남쪽 칼데아 부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아시리아 총독들의 착취로 대상들이 고통받는 유목민 아람족과 아랍족 족장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백향목과 은으로 조공을 바치는 해안의 페니키아 도시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함께 철창을 부수자. 제국은 무너지고 있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한 방이면 무너질 것이다. 기원전 622년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샤마슈슈무키는 바빌론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바빌론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아시리아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동생의 왕위 찬탈을 비난했습니다. 대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남쪽의 도시들 우르크, 시파르, 보르시파는 바빌론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엘람 군대가 구출을 위해 진군했습니다. 샤마슈슈무킨의 계획이 성공한 듯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반응은 마치 벼락과도 같았다. 남아있는 그의 점토 원통에서는 분노뿐 아니라 배신당한 자의 경로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동생을 배신자, 선을 잊은 자, 악마의 도구라고 불렀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상의 것이었다. 신성모독이었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정복을 통해 갈고 닦아온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빌론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다. 두 세계, 두 형제 사이의 결투였다. 공성탑, 공성추, 그리고 전투로 단련된 정예병들로 이루어진 무자비한 아시리아 군대는 고대의 가장 위대한 도시를 포위했다. 하지만 바빌론의 성벽은 전설 그 자체였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다. 샤마슈슈무키는 장기적인 방어와 동맹군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장군들은 동맹군을 하나하나 격파했습니다. 엘람인들은 격퇴당했고 칼데아인들은 괴주했습니다. 아랍 부족들은 사막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빌론은 홀로 남겨져 아슈르바니팔의 분노와 운명에 맞서야 했습니다. 포위 공격은 거의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지상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모든 운하와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풍요에 익숙해진 도시는 서서히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동물이 잡아먹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쥐와 샌들, 가죽이 먹혔습니다. 한때 향과 꽃이 만발한 정원의 향기로 가득했던 바빌론의 공기는 죽음의 악취로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곡물과 향신료가 거래되던 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말라붙은 시체들만이 판석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절망의 문턱까지 내몰린 바빌론 주민들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석판에는 인육의 가격이 모두에게 알려졌음이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굶주린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사랑이 아닌 마치 포식자의 절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빌론의 위대함은 내부로부터 삼켜졌습니다. 기원전 648년 고통은 끝났습니다. 분노와 약탈에 대한 기대에 도취된 아시리아 병사들이 멸망할 운명의 도시로 돌격했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와 민간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함무라비와 느부갓네살이 걷던 거리는 피로 물든 강으로 변했습니다. 샤마슈슈무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니네베 군중 앞에서 굴욕과 고문, 그리고 의식적인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친형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최후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 보물들을 모아 왕궁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사슬이 아닌 장작더미를 선택했습니다. 수치심 대신 정화의 불꽃을 선택했습니다. 바빌론 왕은 스스로 불꽃이 되어 그의 궁전을 웅장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정화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꼭두각시 왕을 임명한 후 반란을 지지했던 모든 이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반란을 선동한 자들의 혀는 뽑히고 시체는 개와 하이엔에게 던져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세력은 굳건히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이 거대한 반란은 제국의 피를 말랐습니다. 최전개 군단은 바빌론 성벽 아래에서 전멸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국고는 황폐해졌습니다. 정복지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증오는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니네베는 제국의 기반에 깊어지는 균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샤마슈슈무킨의 궁전을 집어삼킨 불은 불과 수십 년 후 니네베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불길의 전주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602년 니네베 주변의 공기는 짙고 무겁습니다. 먼지와 공포, 그리고 수천 발의 포위 공격으로 인한 연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전차 3대가 나란히 서 있을 만큼 두꺼운 성벽 안에는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무시무시한 제국의 심장부가 있습니다. 니네베, 사자굴, 피의 도시. 적들이 그렇게 불렀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이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의 성벽 앞에는 황금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진 복수심에 불타는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아시리아인들이 산 채로 가죽을 벗긴 조상들을 거느린 키아크사레스 왕의 메디아 전사들이 왔습니다. 남쪽에서는 교활하고 인내심 많은 전략가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왔습니다. 그는 한때 아시리아의 총독이었고 이제는 백성을 자유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전사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단 하나의 목표, 즉 아시리아 사자의 송곳니를 뜯어내겠다는 목표로 뭉쳤습니다. 포위 공격은 길고도 혹독한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니네베는 적들을 비웃었습니다. 성벽은 영원할 것만 같았고 곡식 창고는 도시를 몇 년이나 먹여 살릴 만큼의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대한 전사 아슈르바니팔과 센나케립의 후손인 수비대는 거석탑 꼭대기에서 포위군에게 화살 구름을 퍼부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엘람까지 세계를 정복했던 니네베는 이번에도 굳건히 버틸 듯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신샤리슈크는 궁전 성벽 위에서 적들의 무력한 분노를 바라보며 아슈르의 신성한 보호와 수도의 무적함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신들은 침묵을 지켰고 자연은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니네베의 유모이자 보호자였던 티그리스 강이 수세기 동안 해자를 메우고 정원에 물을 대어 주었는데 이제 그 강물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진흙탕처럼 굉음을 내는 물줄기가 어떤 공성추도 따라올 수 없는 맹렬한 기세로 어도비 성벽의 기초를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철이 아니라 물이 영원한 도시의 방어벽에 틈을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침식된 외벽의 거대한 부분이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끓어오르는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니네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진흙과 강물이 뒤섞인 틈으로 연합군이 쏟아져 들어왔다. 바빌로니아인, 메디아인, 스키타의 용병들 모두 대대로 증오를 품어온 자들이었다. 고통이 시작되었다. 개선 행렬을 위해 조성된 거리는 좁은 도살장으로 변했다. 모든 집과 모든 신전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도시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도시를 몰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언은 무시무시하게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전차들이 광장을 질주하고 채찍이 공중에서 휘파람을 불며 시체 더미가 승자의 길을 가로막았다. 병사들은 모든 것에 복수했다.
불타버린 조상들의 도시들, 빼앗긴 가축들, 신들이 당한 굴욕, 형제들이 꿰뚫린 것에 대해 그들의 권력을 위해 사용되었던 아시리아의 잔혹함이 이제 그들에게로 향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노인도, 여자도, 아이들도. 피의 도시는 자신의 피에 잠겼다. 그리고 불이 났어요. 거대한 궁전들이 불타올랐습니다. 승리를 찬양하는 정원과 부조로 장식된 비할 데 없는 궁전. 센나케립의 궁전은 거대한 화장터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레바논산 삼나무 조각판을 태우고 금 장신구를 녹였으며 귀중한 직물과 상아를 재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남쪽에서는 아슈르바니팔의 궁전이 불타고 그의 가장 귀중한 보물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수천 개의 점토판,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혜와 역사, 길가메시, 서사시, 법률, 천문관측, 왕실 연대기, 마법, 주문.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운명은 가장 놀라운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파괴했던 불은 점토의 방부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기억을 지우려던 불길은 서령 문자판을 태워 깨지기 쉬운 점토를 튼튼한 도자기로 변모시켰습니다. 제국을 파괴한 불은 후손을 위해 그 목소리를 영원히 보존했습니다. 마지막 왕 신샤리 슈쿤의 운명은 혼돈 속에 파묻혀 미스터리로 남았다. 아마도 그의 전임자들처럼 그도 수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궁전을 불태워 멸망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위대함을 기리는 제단에 바쳐진 마지막 제물이 된 것이다. 연기가 거치자 니네베는 연기 자욱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나일강에서 코카서스까지 3세기 동안 왕들을 떨게 했던 그 이름조차 사라진 도시. 승자들은 불타지 않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고 떠났으며 그 죄는 자칼에게 먹히도록 남겨졌다. 철, 불, 그리고 공포 위에 세워진 제국은 수십 년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심장은 찢겨나갔습니다. 수도는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불과 2세기 후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풀밭 언덕을 행군하던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포는 자신의 발밑에 세계 수도의 폐허가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아시리아 전쟁 기계의 승리의 함성 이후 귀청이 터질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온 세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패권국이 남긴 공백은 이미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제국들을 손짓하고 있었다. 역사는 공백을 혐오한다. 기원전 672년 니네베의 마지막 진홍빛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무기의 충돌과 수천 명의 전사들의 명령으로 가득했던 대기는 이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세계의 심장이라 불렸고 이집트에서 이란 산맥까지 그 맥박이 울려 퍼졌던 도시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로 단련된 제국이 화염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메디아의 기병과 바빌로니아의 창병들은 자비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의 공포에 복수했습니다. 불타버린 도시들, 추방당한 사람들, 가죽이 벗겨진 왕들, 끝없는 승리를 기리는 벽을 가진 궁전들은 무너지고 승리의 장면을 묘사한 부조들이 묻혔습니다. 지혜와 저주의 보고였던 아슈르바니팔 왕의 대도서관은 불길에 휩싸였고 파괴하려던 불은 역설적이게도 지식을 보존했고 깨지기 쉬운 점토판은 영원한 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만 잔혹함과 신의 분노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도시들은 이름 없는 언덕, 텔리텔리가 되어 목동들이 발밑에
세계의 수도들이 잠들어 있는 줄도 모른 채 떠돌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 위대한 그리스 장군 크세노포는 10,000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니네베의 폐허를 지나갔지만 그곳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티그리스 강변에 거대하고 침식된 언덕뿐이었습니다. 제국은 단순히 함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정복당한 신들의 이름을 자국의 기록자들이 지워버린 것처럼 인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승자들은 역사를 다시 썼고 피투성이 괴물의 모습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기억하고 돌은 기다린다. 19세기 중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습니다. 영광과 성경 예언에 대한 갈증에 이끌린 유럽 외교관과 모험가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인 폴에밀 보타는 코르사바드 언덕을 파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의 일꾼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삽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2500년의 어둠이 지나간 후 땅 속에서 사르곤 2세의 궁전을 지키는 거대한 수호자, 날개 달린 쉐두 황소의 눈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세상은 숨이 막힐 듯 놀랐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실제했습니다. 보타의 뒤를 이어 영국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왔습니다. 그는 님루드 언덕을 파고 이어서 니네베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된 먼지 아래에서 궁전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설화석고로 장식된 홀에는 아시리아 왕들이 사자를 사냥하고 도시를 포위하고 포로를 처형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직접 전한 이야기는 적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보물은 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이어드의 부하들이 니네베 궁전의 홀을 발굴했을 때 금이나 보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깨진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원전 12년의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바로 그 점토판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5,000개의 서령 문자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롤린슨 같은 학자들이 고대 문자의 암호를 해독했을 때 아시리아의 유령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그들은 전쟁, 조공, 처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불멸을 추구하는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학 논문과 행성의 움직임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추적한 천문일기를 남겼습니다. 법률, 사전, 학교 과제, 상인들의 편지, 심지어 시끄러운 이웃에 대한 불평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살인 기계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문명이었습니다. 관료,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시인들로 이루어진 문명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정복자로 알려진 아슈르바니팔은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지적인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서관 건축업자의 이미지와 잘린 머리가 산처럼 쌓인 산을 자랑하는 남자의 이미지? 이 역설 속에 아시리아의 진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제국의 원형을 창조했습니다. 단순히 점령된 도시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일 중심지에서 통치되는 도로망으로 연결된 단일 유기체, 통일된 통치체계, 그리고 모든 후대 정복자들의 본보기가 된 군대를 갖춘 존재였습니다. 페르시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시리아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통치하는 속주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군대보다 먼저 잔혹함에 대한 소문이 퍼져 도시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할 때
그들은 심리전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피비린내 나는 그러나 효과적인 교과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유산은 사막에 묻힌 돌과 진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민족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후기 아시리아 제국의 공용어가 된 아람어 방언을 사용하는 기독교 민족인 현대 아시리아인들은 스스로를 이 고대 문명의 직계, 후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아슈르와 니네베는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고향이자 수세기 동안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상들의 비극적인 울림, 온갖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에 전 세계는 과거의 그림자가 가장 기괴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땅에 새로운 칼리프국을 선포했던 광신도들은 님루드의 날개 달린 황소와 니네베의 성벽을 쇠망치와 불도저로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긴 것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마치 아시리아의 오랜 적들이 잿더미에서 일어나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제국의 기억마저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과거를 향한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리아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파괴될 수 있는 폐허들. 권력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여전히 던지는 석판들. 제국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효과적이고 무자비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제국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도 이 고대의 이름을 이어받은 민족도 있습니다. 제국은 먼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먼지 속에서 수천 년을 거쳐 우리에게 속삭임이 전해집니다. 권력, 지식, 잔혹함, 그리고 영원해 보이는 모든 것의 연약함에 대한 속삭임. 우리는 오직 귀 기울일 뿐입니다.